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 일이 시작했어요.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들 다 가는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를 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인원도 적고 전문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 업무가 나뉘어져 있지 않았고, 내 일을 하다가도 바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도와주는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 회사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다 하게 된 거죠. 일뿐만 아니라 사장님의 개인적인 일도 종종 하게 되었어요. 짐을 옮기는 일이 있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부터 찾았어요. 정말 잡부가 따로 없었어요. 한 번은 사장님이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집에다 두고 왔다고 저에게 집에 갔다고 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사장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가고 있을 때 사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네, 사장님. 자네 어디쯤인가? 댁에 곧 도착합니다. 그럼 올라가는 길에 마트 하나 있을 거야. 거기에서 분유 한 통만 사서 집사람한테 전해줘. 분유요? 그래. 며칠 전부터 손녀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분유가 뚝 떨어졌다지 뭐야. 애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미안하지만 자네가 좀 사다 줘. 네, 그럴게요. 저는 올라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사장님이 말씀하신 분유 한 통을 사서는 차에 올라탔어요.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사장님의 전화가 왔어요. 아직 마트에 들리기 전이지? 막 마트에서 나왔어요. 정말 미안한데 기저귀도 한 팩 부탁해. 기저귀요? 그것도 뚝 떨어졌다지 뭐야. 정말 미안하게 됐어. 아니에요. 저는 차에서 내려 다시 마트로 들어가 기저귀 한 팩을 사서는 사장님 집으로 갔어요. 사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에 들려있던 분유통을 가져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우리 손주 배고파서 난리 났는데. 죄송합니다. 멀뚱히 서 있지만 말고 아기 좀 안아줘요. 사모님은 아기를 안아달라고 말을 하고는 분유를 태우러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서는 다리를 구부려가며 열레었어요. 아기는 배가 고파서인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애를 더 울리면 어떻게 해요? 사모님은 쌀쌀맞게 말을 하고서는 아기를 데리고 가 분유를 먹였어요. 저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서 있었고 젖병이 가득 담긴 분유를 먹고 나서야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사모님은 제게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들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제 자리에 앉아있는데 현타가 왔어요.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가정일을 돌보고 있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일하는 것에 불만은 없었어요. 인원이 적다 보니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첫 직장이다 보니 다른 회사는 어떤지 몰랐으니까요. 그저 매달 나오는 월급을 받는 것 자체로 뿌듯했어요. 그 월급으로 생활비도 드리고 저금도 하면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면서 즐거웠어요. 하지만 몇 년 일을 하다 보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일은 일대로 잡다하게 많으면서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장님의 개인적인 일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일을 해도 처음처럼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디 다른 곳은 없나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방끈이 짧은 제가 갈 만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동창회를 나갔다가 친구에게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거기 내가 가볼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게? 이제 옮길 때가 된 것 같아서. 교대 근무라 몸은 힘들겠지만 주간만 일하는 것보단 월급은 더 많지? 지금 받는 것보단 많이 받을 거야. 나도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거든. 게다가 월급도 작은데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이 오른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 일 힘든 거야. 초반에만 그렇지? 적응하고 나면 여기가 훨씬 좋을 거야.
혜택도 더 많을 테고. 저는 친구의 소개로 친구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제가 맡은 자리에서 일만 하면 되니까 좋았어요. 여기저기 다닐 필요도 없고 딱 그 일만 하면 되니까요. 처음 하는 교대 근무라 낮밤이 바뀔 때에는 힘이 들었어요. 다들 움직이는 시간에 잠을 자려니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차차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월급이 많다 보니 달이 지나갈수록 그전보다 더 많이 모을 수 있었고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보너스도 있었기에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월급 오르는 재미도 있었고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오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인사를 하는 아내에게 제가 먼저 호감을 갖게 되었고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며칠 뒤 회사 자리에서 우연찮게 아내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어색했지만 술이 들어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고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도 거기 사는데? 그래요? 동네 주민을 여기서 만나네요? 출근은 어떻게 해요? 버스 타고 다녀요. 그럼 그러지 말고 다음 주부터 저랑 같이 다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양하지 말고 같이 가요. 불편하실까봐 미안해서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 다니기 심심했는데 말동무도 있고 좋죠. 그럼 그럴게요. 저는 아내에게 카풀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저희는 그 일을 계기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아내와 같이 출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행복했죠. 아내와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섰어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벌써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차를 멈추자 아내가 조수석에 탔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금방 나왔어요. 추울까봐 일부러 일찍 나왔는데 내일부터는 5분 더 늦게 나와요. 아니에요. 제가 기다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 추울 텐데.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이게 뭐예요? 유자차예요. 제 거 챙기면서 하나 더 챙겼어요. 고마워서요. 안 이러셔도 되는데. 잘 마실게요.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다 보니 혼자 출근할 때보다 더 빨리 회사에 도착하는 것 같았어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서 탈의실 앞에서 헤어졌어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아내가 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웠던 얼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아내는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태워왔고 여름에는 얼음이 든 시원한 음료를 주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같이 저녁도 먹었어요. 둘 다 혼자 살다 보니 퇴근을 일찍 하는 날이면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물론 제가 먼저 먹자고 말을 했죠. 저는 아내에게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저희가 1년 가까이 카풀을 하며 친해지자 주위에서는 둘이 결혼을 언제 하냐며 말했어요. 아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손살을 쳤어요. 저도 처음에는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계속되는 아내의 손살에 조금 서운한 감정이 생겼어요. 아내는 저에게 정말 관심이 없는 건가 싶었어요. 며칠 뒤 저는 퇴근하는 길에 아내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내일 주말인데 영화 보러 갈래요? 영화요? 네,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 평이 좋더라고요. 좋아요. 네? 영화 보러 가는 거 좋다고요. 네네. 아내는 큰 케이 보러 가자고 대답했고 너무 바로 대답을 하는 바람에 저는 놀랐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영화를 예매를 하고 근처 식당도 알아봤어요. 아내와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고백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긴장된 마음으로 이 옷 저 옷 꺼내 입어봤어요. 최대한 저와 잘 어울리는 옷으로 입고 싶었어요. 머리도 신경을 써서 꾸미고서는 아내를 데리러 갔어요. 아내는 하늘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제 차례 발견하고는 웃으며 뛰어왔어요. 회사에 다닐 때랑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여성스러웠어요. 원피스 입었네요? 어색해요? 아니요, 더 예쁜데요? 그래요? 저 원피스 입는 거 좋아해요. 평소에는 회사 다닌다고 잘 못 입지만. 그랬군요. 원피스가 잘 어울리네요. 고마워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아내에게 자꾸만 시선이 갔어요. 그러다 아내와 몇 번 눈을 마주쳐서 멋쩍게 웃음을 짓기도 했어요. 영화관에 도착한 저희는 팝콘과 음료를 사서는 상영관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저기 연인들끼리 다정하게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도 자리에 앉아 영화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었고 깔깔거리면서 재미있게 보다가 팝콘을 집으려다 아내의 손과 부딪혔어요.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뺐어요. 그때부터 저는 영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깔깔거리며 보고 있는 아내에게만 자꾸 시선이 갔어요. 몇 시간의 영화가 끝이 났고 영화관에 나온 저희는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둘 다 한식을 좋아했기에 생선구이 집으로 갔어요. 아내에게 생선가시를 발라주면서도 계속 머릿속에는 어떻게 고백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말을 해야 할 타이밍에 자꾸 놓치는 바람에 더 조바심이 생겼어요. 결국 식당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기회는 지금뿐이다. 지금 말해야 된다. 되뇌었지만 이놈의 입은 결국 떨어지지가 않았고 아내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아내에게 조심해서 들어가고 내일 보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말을 하며 커피 한 잔 하고 가라고 말했어요. 아내의 집에 들어가니 제가 사는 곳보다 포근하고 좋은 향이 났어요. 아내는 잠시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서는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아 아내의 집을 두리번거렸어요. 잠시 뒤 아내가 커피와 과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매일 보는 사이인데도 아내의 집안에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내가 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영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얼마나 웃었던지 배가 다 아플 지경이에요. 그래요?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요, 민영 씨 보느라고요. 네? 저 민영 씨에게 관심 있어요.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요. 전혀 몰랐어요. 저 우리 사귈래요? 네? 너무 뜬금없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좋아요. 우리 사귀어요. 네? 좋다고요. 우린 지금도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민영 씨가 손살을 치시길래. 그건 부끄러운 거니까 그런 거죠. 제가 왜 아침마다 유자참에 음료면 챙겨줬겠어요? 아,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어떻게 아내에게 말을 꺼내야 하나 그렇게 고민을 했건만 정말 싱겁게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진즉에 아내에게 고백을 할 걸 후회가 들었어요. 아내와 사귀기로 하고 몇 달이 흐른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어요. 그때처럼 어영부영 시간을 그냥 보내기 싫어서였죠. 아내는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린 나이부터 일을 했던 저는 제 자식은 저처럼 고생을 시키기 싫었고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아이를 갖자고 말을 했고 아내도 제 말에 동의를 했어요. 자신도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삶은 자유롭지 못하다며 최대한 늦게 갖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저희는 맞벌이를 하면서 차곡차곡 미래를 위해서 모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생이 제가 계획한 대로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내는 회사를 다닌 지 3년 차가 되자 슬슬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마음이 그렇다 보니 조그마한 일에도 크게 부풀려서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박 반장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 알죠?
그 직원한테 일을 가르쳐주라고 해놓고선 사사건건 옆에 와서 오지랖을 떨잖아요. 박 반장이요? 네, 그렇게 할 거면 본인이 가르치던가. 그것뿐인 줄 알아요? 오늘도 그 직원이 실수한 걸 감싸고 들더라니까요. 난 참 기가 막혀서.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기분 나빠서 때려치우고 싶더라니까요. 잘 못하니 그렇겠죠. 일머리가 없으면 그만두던가. 그게 무슨 힘든 일이라고. 나도 혼자서 다 했는 일인데. 당신이 좀 이해해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대잖아요. 박 반장이 저러니까 더 배울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술 한잔하고 풀어버려요. 저는 아내의 기분이 풀리도록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아내는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짜증을 냈고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별것 아닌 걸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을 하니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그만두겠다는 뜻을 비췄고 저는 아이가 생기면 어차피 그만둬야 하니 그때까지만 같이 다니자며 설득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자신의 마음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는 듯이 말을 했고 저는 아내의 상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곧 그만둘 것 같았던 아내는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도 몇 달을 다녔어요. 저는 이렇게 다니다 상황이 괜찮아졌으면 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요. 임신이요? 네, 벌써 7주래요. 그래요? 당신 반응이 왜 그래요? 아이가 생긴 게 싫어요? 싫다뇨.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물론이죠. 아, 드디어 이 회사 때려칠 수 있겠다. 회사는 언제까지 다니게요? 당장 그만둬야죠. 곧 입덧도 시작될 거고. 당신을 임신하는 것보다 회사 그만두는 게 더 좋은가 봐요. 둘 다 좋아요. 임신한 것도 퇴사하는 것도. 이 책 바빠 한자는 얼굴 안 봐서 더 좋고요. 저는 아내의 임신 소식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일부러 늦게 가지기로 한 건데 제 계획과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아내는 임신을 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렇게 그만두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엔 아내의 뜻대로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한 것도 아마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태교를 한다며 온라인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지냈어요. 그러면서 씀씀이는 커져갔어요. 아내는 남들이 하는 것은 다 따라했고 저는 아내의 그런 면이 싫었어요.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저와 뭐든지 좋은 것만 하고 싶은 아내와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흥청망청 쓰다 결국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다 쓰고 말았어요. 그 돈을 다 썼다고요? 얼마 된다고요? 출산용품하고 산후조리원 예약하니 끝인데. 산후조리원이요? 네? 인기 좋은 곳은 미리미리 예약을 해놔야 해요. 또 그 아줌마들이랑 같이 한 거예요? 그럼요. 예정일도 거의 비슷해서 애들끼리도 친구 되고 좀 좋아요. 당신 산후조리는 어머니가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싫어요. 불편하게 시어머니라고 찌지네요. 친정엄마도 불편해서 싫은데. 굳이 안 써도 되는 곳에 쓰니 그렇죠. 조리원도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닌 것도 많던데.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애 낳고 나면 몸이 다 망가진다고요. 애 낳고 난 다음에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늙어서 고생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말은 이런 데 쓰는 것보다는 나중에 우리 애가 하고 싶다는 거 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건 그때까지 생각하면 되죠. 아내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임신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화를 계속 낼 수도 없고 제 마음만 답답해졌어요. 몇 달 뒤 아내는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원래 그 조리원 자체가 비싼 곳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좋은 패키지를 선택한 아내는 정말 호사를 누렸어요. 아이를 돌보는 것은 잠깐뿐이었고 매 끼마다 영양가 있는 밥을 먹으며 피부관리, 몸매 관리도 받았어요. 그곳에서 2주일을 보냈던 아내는 아이가 너무 순하다며 예쁘다고 물고 빨더니 집에 돌아오자마자 힘이 든다며 난리였어요.
아이를 하도 안아서 손목이 아프네, 밥 먹을 시간도 없다면서 난리를 피웠어요. 아내의 난리에 장모님이 집에 오셔서 몇 달을 같이 생활하면서 애를 돌봐주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고 커갈수록 돈 들어가는 곳은 더 많아졌어요. 게다가 처갓집에선 일이 생길 때마다 저희에게 손을 벌리는 통에 모아두었던 돈도 바닥이 나게 생겼죠. 한 달 벌어 한 달을 사는 입장인데도 아내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매일 주위의 아줌마들과 애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다니고 나들이를 가고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그 애가 쓰던 물건이며 옷을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여보, 이것 봐요. 헉, 요즘에 이런 것도 있네요. 정말 돈만 있으면 애는 거저 키우는 것 같아요. 또 사려고요? 아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떤 건가 싶어서. 아내는 늘 그렇게 말을 했지만 며칠 뒤엔 택배 상자들이 한가득 와 있었어요. 매번 반복되는 일에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내처럼 살다가는 얼마 갖지 못해 집이 망할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진지하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제 아이보다 한 살이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료가 작아서 못 입는 옷들을 챙겨주었어요.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금방 자라는 애들 옷 사 입히는 것도 다 돈이었거든요. 물려받을 곳이 있다면 물려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저와 달랐나 봐요. 손에 든 게 뭐예요? 아, 이거 민수보다 한 살 많은 애가 있던 건데 작아졌다고 챙겨왔더라고요. 지금 남이 입었던 걸 가져온 거예요? 말이 준 거지. 새거나 다름없어요. 난 싫어요. 왜 그래요? 금방 크는 애들 물려받을 곳 있으면 좋은 거죠. 난 구질구질하게 다른 애가 입었던 옷 우리 민수한테 입히기 싫어요. 당신 왜 그렇게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며 살아요? 각자 형편에 맞게 사는 거죠. 몰라요. 그 애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는데 그 애가 입었던 걸 어떻게 입혀요? 난 절대로 못 입히니까 당신이 다른 한 사람한테 주던 버리던 마음대로 해요. 아니, 사람이... 당신은 아이 낳기 전에는 우리 아이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 번다고 그러더니 이게 다 뭐예요? 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가 하고 싶은 것들 돈이 없어서 포기하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아껴 쓰자고 말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해요? 난 민수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시켜줄 거고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먹일 거예요. 아내는 민수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도무지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더니 뭘 믿고 저렇게 펑펑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아내의 과소비를 줄이려고 해도 되지가 않았어요. 카드를 빼앗아 보기도 하고 가계부를 써보라고 말을 해도 며칠밖에 가지 못했어요. 계속되는 되풀이에 저도 아내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내는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설상가상 10년 동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일도 많이 줄어들어 교대 근무하던 것은 모두 주간으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반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 직원을 줄인다는 말도 들었어요.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희는 퇴근을 하고 회사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 들렀어요. 저희의 마음과 다르게 호프집은 만석이었어요. 잠시 기다렸다가 빈 테이블에 앉은 저희는 소주와 탕 하나를 시켰어요. 친구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소주를 마시다 보니 테이블 위엔 벌써 소주병 3병이 올려져 있었어요. 회사 어떻게 될 것 같냐? 글쎄, 나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요즘엔 일을 해도 마음이 영 불편해. 아무래도 일이 없으니 더 그렇지. 이런 줄인다는 말도 있던데 다른 직장을 빨리 알아봐야 하나? 좋아질 것 같진 않고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
한 곳에서 너무 일을 해서 그런 건가? 여기 말고는 다른 곳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러게 말이야. 회사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아휴, 집에는 얘기했어? 아직 미리 말해서 뭐하나 싶어서. 너는? 나도 마찬가지지 뭐. 저는 한숨을 쉬며 소주잔에 든 소주를 들이켰어요. 남아있던 소주를 마저 다 마신 저희는 둘 다 비틀대며 호플집을 나왔어요. 친구와 헤어진 저는 비틀대며 걸었어요. 소주를 마셔서 그런 건지 바람이 차지도 않았어요. 한참을 걸어서 집에 도착한 저는 바로 대자로 뻗었어요. 아내의 잔소리가 점점 희미하게 들렸어요. 다음날 깨질 듯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는 학교를 갔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냉장고에 있던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고는 식탁에 엎드렸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아내는 혀를 쯧쯧하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대접에다가 팔팔 끓인 콩나물국을 한가득 부어서는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콩나물국 냄새에 고개를 들었던 저는 심한 두통을 느꼈어요. 머리야. 손을 머리에 갖다 대고는 잠시 쉬었어요. 그리고는 대접을 양손에 들고는 마셨어요.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니 몸속이 시원해지고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내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오긴요. 내 발로 기어 들어왔죠. 도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그래요? 먹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적당히 좀 마셔요. 술도 잘못하시면서. 알았어요. 국물이 들어가니 속이 시원하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아니, 없는데요? 없으면 됐어요. 왜요? 술을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고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봤어요. 별일 없으면 됐어요. 별일 없으니 걱정 말고. 나 국물 좀 더 줘요. 아내는 내가 내민 대접에다가 국물을 더 담아주었어요. 저는 국물을 더 마시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한참을 자고 저녁이 되었어야 숙취가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저는 예상했던 대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어요. 원래 받으려고 했던 퇴직금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었지만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어 마음이 심란했어요. 집에 온 저는 아내에게 어찌 말을 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직장을 구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할까 싶기도 했고 어떻게 할까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아내가 먼저 아는 척을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그 직장에 다녔다는 거 몰라요?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모른 척을 한 거예요? 확실해지면 얘기하겠지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결국 그렇게 된 거군요. 실업급을 받으면서 다른 직장 구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걱정 안 해요. 당신이 설마 우리 식구들 굶기게 하겠어요? 아내는 덤덤하게 반응을 했고 그런 아내 때문에 저는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직장을 알아보러 다녔고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원래 받던 연봉보다는 적었지만 지금 찬밥도 한 번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다시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제가 새 직장에 들어가 일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처갓집에서 식당을 차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갓집 형편이 넉넉지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식당을 차린다는 것인지 의아했어요.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 집으로 연락하던 처갓집인데 식당이라니. 복권에라도 당첨이 되었다면 모를까 돈 나올 구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혹시 처갓집에 돈을 빌려주었냐고 물어봤고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어요. 내가 빌려줬어요. 무슨 돈으로요? 우리도 그럴 형편이 안 될 텐데 당신
나 모르게 적금 든 거라도 있어요? 아니요? 모을 돈이 어딨어요. 그럼 무슨 돈으로 빌려줬다는 거예요? 당신 퇴직금으로 받은 돈 있잖아요. 그걸로 해드렸어요. 네? 뭐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쓸 것도 아니고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라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싫어요? 난 당신도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요. 이건 경우가 다르죠. 미리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빌려줬다고 나한테 통보하는 것밖에 더 돼요? 아니 나는 그냥 통장에 있으면 쥐꼬리 같은 이자 나오는 게 다인데 엄마한테 빌려주면 매달 얼마씩 준다니까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미안해요. 벌써 드렸는데 다시 받아올 수도 없고 그냥 당신도 노후 대비할 겸 엄마한테 투자했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저 모르게 벌써 일을 저질렀고 저는 마음 한구석에 허전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대가로 받은 건데 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벌린 아내에게 너무 서운했어요. 네 돈 내 돈 구분을 짓자는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제가 고생해서 받은 선물 같은 돈인데 그걸 상의도 없이 함부로 쓰다니 정말 아내에게 어이가 없었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님 역시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뻔히 아시면서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매달 주는 돈으로 생색을 내셨어요. 자식 결혼시켰더니 생활비를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생활비를 주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통에 저는 우라통이 터졌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장모님의 말만 들은 사람들은 저를 처갓집 돈 빼가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모자라 장모님은 처음 한두 번 주던 그 돈도 어느 순간부터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고마움도 모르고 오히려 저를 무능력한 사이로 만드는 장모님을 보면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중 퇴근길에 아내에게서 장모님 식당에 들리라는 말을 듣고 식당에 들렀어요. 장모님은 계모임을 하고 계셨어요. 이서방 왔어? 네, 집사람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그래, 잠시만. 장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지인분이 말했어요. 자네 사위? 그래. 다들 인사해, 우리 사위야. 결혼할 때 보고는 처음이지.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 이제 많이 늙었지 뭐. 잠시들 있어. 금방 꺼내주고 올게. 장모님은 지인들을 남겨주고는 주방으로 오셔서는 아내가 먹고 싶다고 만들어 달라던 반찬을 반찬통에 담아주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장모님이 건네준 반찬통을 테이블에 올려놓고서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때 장모님이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어요. 이제 하다하다 사위 반찬까지 해다 마치는 거야? 딸이 먹고 싶다니 해주는 거지. 대단한 장모 나섰다. 매달 생활비 주는 것도 모자라서 반찬까지 해대다니. 난 자네처럼 못 살아. 어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줘야지. 사위 돈벌이가 그렇게나 안 좋아? 한 달 벌어 한 달 살기도 빠듯한가 봐. 저런 다 늙어서까지 자식 뒷바라지라. 내가 자네 사이라면 업고 다니겠어. 속만 안 썩으면 다행이지. 듣고 있는 내내 저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모님이 다른 사람한테 저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고 있자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 속은 모르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니 기가 막혔어요. 그때 고개를 돌렸던 지인 한 분이 저를 발견했고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이 서방 아직 안 갔어? 네, 이제 가보려고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장모님, 요즘 식당은 잘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럼 그렇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가? 매달 주시기로 하신 돈도 한두 달 주시고 말길래 식당이 잘 안 되고 있나 걱정이 됐어요.
어? 뭐 그게 장모님, 식당에 신경 좀 써서 주세요. 제 퇴직금 몽땅 이 식당에 넣었는데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장모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고 옆에 있던 지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회퇴직금으로 식당 차린 거였어? 매달 딸한테 생활비까지 보내준다고 그렇게 있는 생생을 내더니 뭐야, 다 거짓이었네. 저는 장모님에게 한마디 던지고는 반찬통을 들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속 시원하게 퍼붓지는 못했지만 장모님의 무한해진 얼굴을 보고 나니 꽉 막혔던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웃으면서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냐며 왜 그렇게 웃으며 들어오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을 하며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었어요. 오늘따라 밥이 더 맛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고함을 지르며 집으로 들어오셨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밥이 목구멍에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서방 어딨어? 장모님은 주방으로 들어와 밥을 먹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식탁 위에 있던 반찬들을 바닥으로 밀쳤어요. 접시들이 깨지고 아내는 뒷걸음질을 치며 놀라했어요. 나에게 그런 굴욕을 안겨주고는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엄마, 갑자기 들어와서 왜 이래? 내가 이서방 때문에 얼마나 나쁘끄러웠는지 알아? 대체 이서방이 뭘 어쨌길래 이 난리야.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어. 거짓말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쥐뿔도 없는데 생색만 내는 노인네가 됐다고. 아내는 흥분한 장모님을 붙잡았어요. 장모님은 아내를 밀치고서는 저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자네가 말해보게. 자네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런 거지? 장모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일어나. 저를 아주 돈벌이도 못하는 늙은 장모 돈 뜯어먹고 사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때가 언제? 불과 몇십 분 전에 저한테 들켜놓고선 어쩜 그렇게 모르는 척을 하세요? 그건 농담이지. 내가 친구들한테 농담도 못하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들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인가? 저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뭐? 자네 지금 잘했다는 뜻인가? 잘한 것도 없지만 못한 것도 없네요. 아니, 이 사람이 눈에 뵈는 것이 없나? 갑자기 왜 이래? 평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제가 세게 나오니 장모님은 더 황당해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제게 사과는커녕 자신이 당한 것만 얘기하셨어요. 저는 말 나온 김에 못했던 말을 다 하고 싶었어요. 오늘이 아니면 이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식당에 들어간 제 퇴직금 돌려주세요. 뭐라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제 사업해야겠으니 돈 돌려달라고요.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나? 그 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 할 바 아니죠. 돈 없으면 식당을 팔아서라도 돌려주세요. 아니, 자네 끝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소린가? 지금 내 앞에서 돈을 줬다고 유세했다는 건가? 돈 빌려주고도 고맙다는 소리 한 번 못 듣는데 제가 왜 처같이 편히 봐줘야 합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네, 저는 말로 해야 합니다. 그래. 식당 차리게 자네 퇴직금 준 거 고맙게 생각하네. 이제 됐지? 아니요. 장모님은 이제 식당에서 손 떼세요. 뭐라고? 은행 이자보다도 더 못 받고 있으니 저희가 운영할 테니 손 떼시라고요. 그렇게 못하지. 나 때문에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는데 그럴 순 없어. 저는 손님이 있든 없든 모르겠으니까 당장 팔아서 퇴직금 돌려놓으세요. 이 사람아, 지금 흥분해서 그런가 본데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식당을 왜 파나? 내가 그동안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랬지? 자네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다고. 진심이야. 그러니 흥분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하자고. 천천히. 나 식당 오래 못 비워두니까 그만 가볼라네. 장모님은 무대뽀로 나오시다 사태 파악이 되셨는지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옆에 있던 아내는 바닥에 떨어진 접시를 정리하다 말고 말을 했어요. 당신 정말 식당 팔아서 사업할 거예요? 팔기 뭘 팔아요.
장모님도 식당하면서 여유로워지셨는데 그럼 엄마한테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니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좋게 좋게 얘기하지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은데 좋게 나올 리가 있겠어요? 이제 엄마도 생각 있으시면 예전처럼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시겠죠. 괜히 오늘 일로 두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 말아요. 내일 가서 사과드릴 거니까. 다음날 저는 식당에 들러 어제 일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했고 장모님도 그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모자지간보다 더 친한 사이로 변할 수 있었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마음에 담아두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작은 마음이든 표현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